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둑에서 만난 낯선 아버지와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당시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 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차려두고 작업복을 입은 채 바쁘게 출근하곤 하셨어. 나는 조금 더 자다가 일어나 아버지가 차려둔 밥을 먹고 학교에 가는 날이 대부분이었지. 하지만 그날따라 머리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기로 했어. 크게 아픈 건 아니었지만 하루 정도는 쉬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는 어차피 늦게 집에 오시니까 들키지 않을 거라는 마음에 집에서 혼자 뒹굴며 놀고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신 거야. 혼날 생각에 변명할 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싱글벙글 웃고 계셨어. 산책 나가자. 혼나지 않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며 별다른 고민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섰지. 아버지와 근처 강둑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어.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평소와 다르게 아버지가 웃으며 걸으니 왠지 즐거웠어. 아버지는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야. 한참 걷던 중 갑자기 아버지가 내 손을 세게 잡으셨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아플 정도였어. 아파. 하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 그러면서 나를 끌고 두 가래로 내려가려 했어. 평소엔 잘 울지 않는 나였지만 그때는 손이 부러질 것처럼 아팠고 아버지의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 결국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지. 아버지는 내가 갑자기 울자 깜짝 놀란 듯 손을 놓았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었어.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낯선 아주머니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어왔어.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어. 아버지가 나를 두고 가신 건가 싶어 더 슬퍼졌고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 그 아주머니는 울고 있는 나를 근처 파출소로 데려다 주셨어. 미아로 처리된 나는 우리가 살던 아파트 집주인에게 연락이 갔어. 당시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거든. 잠시 후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파출소로 달려왔어. 그제야 나는 깨달았지. 아버지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셨고 집에 돌아올 때도 늘 작업복 차림이었어. 하지만 나와 함께 강둑을 산책했던 아버지는 폴로 셔츠에 정장바지 차림이었어. 아버지는 일하던 중 집주인에게 전화가 와서 서둘러 파출소로 달려왔다고 했어. 그런데 이상한 건 집주인이 내가 아버지와 외출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말한 거야. 그래서 경찰에게 연락이 갔을 때 집주인이 더 놀랐다고 해. 결국 경찰은 집주인이 사람을 잘못 봤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 크게 혼났어. 평소의 아버지 모습이었지만 몇 시간 전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도 분명 아버지였어.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집주인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내 가슴 속에 수수께끼로 남아있어. 두 번째 이야기, 버스 안에서 시작된 악몽. 여느 때처럼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피곤했지만 버스에서 정류소마다 타는 승객들을 구경하는 게 나름 재미있었지. 그런데 이번에 탄 여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어. 긴 머리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노란색이었고 그 눈동자가 떨리며 버스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 옷은 비루하지는 않았지만 무더기에 가까웠고 옷 사이로 보이는 팔다리에는 피멍이 가득했지. 그보다 더 이상한 점은 다리가 하나 없는 상태인데도 마치 두 발로 걷는 것처럼 버스 안을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거야. 그녀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버스 안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 그 여자는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듯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어. 그리고 점점 내 자리로 다가오고 있었지. 나는 안 보이는 척하며 시선을 정면에 고정했어. 마침내 그녀가 내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 제발, 얼른 가버려. 속으로 간절히 빌었지. 그러더니 그녀는 내 뒷자리로 향했어. 그제야 마음이 놓여 무심코 창문을 바라보았어. 그런데 창문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어. 그녀는 기뻐하는 듯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 너 내가 보이지? 세 번째 이야기, 자취생활에서 겪은 기묘한 사건. 대학생이 된 나는 드디어 꿈꾸던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어. 물론 내가 상상했던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들떴어.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이 비싸서 원하는 집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 하지만 하나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어. 옆집 주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지. 그리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옆집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은근히 소름 끼치기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렀던 날이야. 그날 드디어 옆집 주민을 마주쳤어. 내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내심 신경 쓰이던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봤어.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여자친구 목소리일 거라고 대답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내심 부러웠지. 나에겐 여자친구가 없었거든. 옆집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금세 친해졌어.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갑자기 내게 말하더라. 언제 한번 같이 술이라도 마셔요. 자주 오시는 그쪽 여자친구분도 같이요. 네 번째 이야기, 봉고차 안의 공포. 친구와 취미로 학원을 다녔어. 여름에서 초가을쯤 학원 회원들끼리 회식을 했는데 친구가 그날 술에 너무 취했어. 평소 술을 즐기지 않아서 친구가 그렇게 취한 건 처음이었어. 나는 친구가 취한 것도 처음이라 뒷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 일단 어머니와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 그때가 저녁 8시 30분쯤이라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 하지만 두 사람 다 일하는 중이라 친구를 데리러 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 결국 택시를 태워 보내라고 했어. 나는 택시를 잡아 아저씨에게 목적지를 말하고 친구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서 손에 꼭 쥐어줬어. 그리고 도착하면 꼭 전화하라고 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같이 갔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 하지만 내 가방과 겉옷이 아직 술집에 있어서 일단 친구를 보내고 계속 전화를 했어. 그런데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 너무 걱정돼서 거의 10분에 한 번씩 전화했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 언니와 어머니 번호도 몰라서 미칠 노릇이었지. 집에 도착한 후에도 한숨도 못 자고 계속 기다렸어. 그러다가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친구가 이상한 동네의 봉고차 안에 있다고 말했어. 주변에는 교회 같은 건물과 주차장이 있었고 다른 차는 하나도 없이 봉고차만 있었다고 했어. 친구는 봉고차 안에서 토를 해서 깼는데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가방에 있던 물티슈로 토를 닦고 있다고 했어. 나는 깜짝 놀라서 미쳤냐며 빨리 그곳에서 나오라고 소리쳤어. 다행히 친구는 택시를 타고 집에 무사히 도착했어. 알고 보니 내가 택시기사에게 모 아파트로 가달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같은 이름의 모 아파트가 다른 동네에도 있었던 거야. 아마도 택시가 잘못된 곳에 친구를 내려준 거였어. 친구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내려서 잠이 들어버렸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알 수 없는 봉고차 아니었던 거야. 아직도 그 봉고차가 뭐였는지 친구가 왜 그곳에 타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어. 하지만 그 이후로 나는 절대 술 취한 사람을 혼자 보내지 않아. 5번째 이야기, 창밖을 보며 웃던 소녀들. 고등학생 시절 나는 문제아였어. 그렇다고 수업을 아예 안 듣거나 다른 학교 애들과 싸우는 그런 건 아니었고 소소하게 규칙을 어기거나 숙제를 안 하는 정도였지.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 담임은 제출물이나 과제 미제출에는 엄격했어. 동아리가 있는 밤 8시나 9시까지도 나머지 공부를 시켰거든. 그런 담임의 반이었던 나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수업을 자주 했어.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교실에 남아 밤 7시까지 담임 담당 과목 프린트물을 하고 있었어. 프린트를 무사히 끝내고 교무실에 있는 담임에게 가려고 교무실 문을 열고 소리쳤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계신가요? 교무실 안에는 2~3명의 선생님이 계셨고 제일 앞에 있던 여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일이 생겨 퇴근했다고 알려줬어. 프린트물은 담임의 책상에 두고 가라고 했지. 그리고 나가려는데 승강기가 닫혔으니 비상구로 나가라고 하더라고. 나는 교실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비상구로 향했어. 1학년 교실들은 8반부터 7반, 6반 순으로 줄지어 있었어. 비상구가 보이기 시작할 때 불이 켜져 있는 교실이 하나 눈에 띄었어. 아직도 나 말고 다른 애가 있나? 하고 교실 안을 슬쩍 들여다봤는데 5명의 여자애들이 창밖을 보면서 웃고 있었어. 그 웃음소리가 묘하게 기분 나빴지만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 하지만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어. 누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동시에 웃고 있었거든. 그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어색했어. 그런데 그 반이 5반 옆이니 4반인가 싶어서 그냥 비상구로 향했지. 다음 날
동아리에서 사반 애를 만나 그 이야기를 해줬어. 그런데 그 애가 자기 반 맞냐며 되묻는 거야. 그래서 사반 맞을걸 했더니 그 애가 자기 반엔 그런 여자애들이 없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장난처럼 말했지. 근데 사반은 비상구 가까우니까 뭔 일 나도 바로 도망칠 수 있잖아. 우리 8반은 바로 죽을걸. 그런데 그 애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하더라. 무슨 소리야? 우리도 죽지. 우리 반이 비상구 근처가 아닌데.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 니들 층에는 58반이 있고 위층에 14반이 있잖아. 이제 반 정도는 외워라 크크. 그럼 내가 본 그 웃고 있던 여자애들은 도대체 뭐였을까? 여섯 번째 이야기. 제삿날을 잊은 어머니의 꿈속 손님. 우리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신다. 어느 날 어머니는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낯선 할아버지 두 분이 식당에 오셔서 식사 두 그릇을 주문하셨다고 한다. 두 할아버지는 음식을 맛있게 드신 후 식사를 마치고는 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셨다. 당황한 어머니는 서둘러 그들을 따라 나가며 외쳤다. 할아버지, 식사하셨으면 돈을 내셔야죠. 그때 두 분 중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셨다. 내가 왜 돈을 내야 하지? 그러더니 손에 들고 계시던 지팡이로 어머니를 탁 때리셨다. 어머니는 맞은 충격에 놀라 울먹이며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셨다. 그런데 꿈에서 지팡이로 맞은 부위가 실제로 맞은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다고 한다. 며칠 후 무심코 달력을 보던 어머니는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 꿈을 꾼 날이 바로 고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제삿날이었던 것이다. 두 분의 기일이 비슷해 제사를 함께 지내곤 했는데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었다. 식당 일이 너무 바빠 깜빡 잊고 지나쳐버린 날이었던 것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 통화 너머에서 들린 의문의 딱딱 소리. 과거에 남자친구와 통화하다가 겪은 일이야. 어느 날 아침 남자친구가 모닝콜을 해줬는데 나는 깊이 잠들어 있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어. 일어나서 부재중 통화를 확인한 뒤 서로 카톡을 주고받고 약속을 잡아 만났지. 그런데 남자친구가 나한테 묻더라고. 아까 왜 울었어? 그래서 나는 전화 못 받았었는데 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이상한 표정으로 말했어. 응, 아닌데 너 전화 받았잖아. 흐느끼면서 울던데 왜 그런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나는 남자친구가 꿈을 꾼 거 아니냐고 물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어. 그런데 남자친구 폰에는 실제로 1분 정도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더라. 하지만 내 전화에는 부재중 통화로만 표시돼 있었어. 기분이 이상했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 며칠 뒤 저녁에 통화를 하던 중 남자친구 전화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딱딱거리는 반복적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처음엔 휴대폰 잡음이 크게 들리는 건가 싶었지. 하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명확했어. 너 그거 딱딱거리는 소리 뭐야? 하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어. 나는 좀 애아해서 다시 물었어. 뭔 소리야? 자꾸 들리는데 손으로 바닥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묻는 동시에 소리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어.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더 명확하게 들려왔어. 그런데 남자친구는 장난치는 목소리가 전혀 아니었고 나 지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라고 진지하게 대답했어. 그 후로도 남자친구가 집에 있을 때 전화하면 계속 그 소리가 들렸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그 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소리가 사라진 날 남자친구가 정말 아끼던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소리가 혹시 고모님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 싶기도 해. 여덟 번째 이야기. 억울한 원한. 우리 할머니는 1919년에 태어나셨고 2012년에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께서 어렸을 때 해주셨던 이야기 중 하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였는데 얇은 이불을 얼굴 끝까지 덮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 이유는 저승사자가 죽은 사람으로 착각해 데려간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어렸을 때는 무서워서 절대 얼굴을 끝까지 덮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이러하다. 일제강점기 시절 할아버지는 일본군에 잡혀가셨다고 한다. 전쟁에 나가신 것인지 공장에 끌려간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셔서 그분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끌려가신 뒤 마을의 아주머니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 중에는 신기가 있었던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점점 실력이 약해져 무당 일을 그만둔 사람이었다.
그 여자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도 일본군에 끌려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공장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남자는 전쟁터로 끌려갔다고 전해졌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 남자들이 하나둘 돌아왔지만 그 여자의 약혼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여자가 결국 미쳤다고 하셨다. 할머니가 사시던 고향에는 마을 회관 앞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다. 그 여자는 그 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밥 밑에는 저주를 담은 유서가 남아 있었다. 유서에는 자신이 너무 억울해서 혼자 갈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자신의 약혼자를 잡아간 사람들을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 후 3개월 만에 3명이 차례로 죽어나갔다. 이상한 점은 그들이 모두 콧구멍과 입에 이불이 들어가 질식사한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창씨 개명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으며 떵떵거리던 사람들은 결국 야반도주를 했다. 그리고 마을은 조용해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얼굴을 끝까지 이불로 덮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9번째 이야기, 주워온 거울. 대략 한 달 전 어머니께서 어디선가 전신 거울을 주워오셨어. 동생 방에 있던 전신 거울이 깨져서 버려진 거울을 냉큼 주워오신 거였지. 동생 방 거울은 무게 때문에 위에 못 하나를 박고 아래쪽엔 거울 크기에 맞게 양쪽으로 지지대를 박아 고정해 두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워온 거울이 딱 맞았어. 마치 그 자리에 맞게 준비된 것처럼 말이야. 그날 이후 우리 집 강아지가 거울을 보고 자주 짖었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른 개로 착각한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일주일 뒤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어.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두 번째 교통사고가 났지. 이번엔 어머니 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어. 이빨이 모두 부러졌고 목뼈까지 다쳐서 집안이 난리가 났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가위를 사용하다 손을 크게 베이셔서 7바늘이나 꿰매셨어.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자 나도 모르게 거울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러다 며칠 전 새벽 동생이 갑자기 자살 시도를 했어. 방 안에서 전선을 목에 걸었는데 다행히도 전선을 고정하던 지지대가 빠지면서 실패했지. 이 모든 이상한 일이 거울을 집에 들인 이후로 시작된 것 같아서 불안했어. 거울을 떼어버리고 싶었지만 동생이 방 문을 꼭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정말 답답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의 방에 있는 그 거울이 문제인 것 같았어. 여러분도 함부로 물건을 주워 오지 마세요. 10번째 이야기, 삼촌 가족. 나는 어릴 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어.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여사촌 동생까지 같이 살았지. 그 여사촌은 나와 동갑이었지만 내가 빠른 생일이라 오빠라고 불렸어. 그 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삼촌은 건달이었고 숙모는 술집에서 일하셨어.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그런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환경이 그래서 그 애는 5살에서 7살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 그 애는 고향집으로 돌아갔어. 그 후로는 간간히 만나다가 내가 4학년이 되던 해부터는 삼촌네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 그리고 대학 1학년 설날에 오랜만에 삼촌과 어른이 된 그 애를 다시 만났어. 오랜만에 만난 게 어색하면서도 반가워서 서로 번호를 주고받았지. 그날 밤 그 애한테서 문자가 왔어. 오빠, 오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 그래. 자주 만나자, 우리.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어.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귀신 보이면 쫓아줘서 항상 고마웠어. 그 문자를 받고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 그 애의 외할머니가 무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긴 했어. 그리고 그 애가 말한 2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지. 첫 번째는 우리 집 베란다에 있던 검은 관에 대한 거였어. 미친 소리 같겠지만 정말이야. 어린 시절엔 그게 관인 줄 몰랐는데 검은색 나무 상자였어. 그 애가 말하길 우리가 어릴 때 숨바꼭질하다가 그 상자 안에 숨으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그 안에 남자가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나를 불러 귀신이 있다고 했지만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래서 나는 오빠인 척하면서 저리 가라고 휘휘 쫓아주었다고 하더라. 2번째는 할머니와 나 그리고 그 애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야. 새벽에 그 애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깨어났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봤대. 우리 베란다 창문은 위쪽에 방충망이 있고
아래쪽에는 시래기를 설치하는 쇠창살이 있는 구조였어. 그런데 그 쇠창살 사이에 남자가 얼굴을 낀 채 멍하니 그 애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우리 집은 11층이었는데 말이야. 그때도 그 애가 나를 깨워서 내가 또다시 허이허이하며 잠들었다는데 솔직히 나는 그 일을 정확히 기억하진 못해. 이제는 또 그 애네 가족과 연락이 끊겼지만 문득 이 일이 떠올라 이렇게 적어본다. 11번째 이야기, 흑백여자. 대학생이 된 나는 드디어 꿈꾸던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어. 물론 내가 상상했던 완벽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혼자만의 공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들떴어. 생각했던 것보다 집값이 비싸서 원하는 집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큰 불만은 없었어. 하지만 하나 꺼림칙한 부분이 있었어. 옆집 주민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점이었지. 그리고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옆집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은근히 소름 끼치기도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렀어. 그날 드디어 옆집 주민을 마주쳤어. 내 또래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내심 신경 쓰이던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 그 사람은 아마 자기 여자친구 목소리일 거라고 대답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내심 부러웠지. 나에겐 여자친구가 없었거든. 옆집 이웃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해서 금세 친해졌어.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서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가 갑자기 내게 말하더라. 언제 한번 같이 술이라도 마셔요. 자주 오시는 그쪽 여자친구분도 같이요. 12번째 이야기, 베란다의 미스터리. 우리 집은 나와 동갑인 오래된 아파트야. 아파트 뒤에는 산이 있어서 복도 쪽 창문에서 산이 아주 가까이 보이지. 그 때문인지 내 방은 여름에도 한여름이 아니면 항상 서늘했어. 이런 집 구조 탓인지 아니면 내가 기가 약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일들은 항상 내가 겪었어. 자잘한 에피소드도 많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을 들려줄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 엄마랑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동생이 학원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 엄마가 마중을 나갔어. 시간은 저녁 8시쯤이었고 겨울이라 이미 밖은 어두웠어. 나는 계속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베란다에 흰 천이 걸려 있는데 이불 같으니 확인해봐. 거실과 베란다는 미닫이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나는 전화를 끊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서 둘러봤는데 이불은커녕 빨래도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어. 흰 천도 안 보였지. 창문을 열고 밑을 내려다보니 동생과 엄마가 보여서 전화로 말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엄마가 말했어. 네 옆에 흰 천 같은 게 서 있는 것처럼 불쑥 걸려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섬뜩해져서 겁에 질린 나는 엄마에게 괜히 화를 냈어. 장난치지 마. 그런 게 어딨어. 화내고는 전화를 끊고 미닫이문 걸쇠까지 잠가버렸지. 그런데 몇 분 뒤 엄마와 동생이 급하게 뛰어오는 거야. 왜 그렇게 급하게 왔냐고 물으니 엄마가 말했어. 내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화내는 순간 그 흰천 같은 게 널 돌아봤어. 형태가 뚜렷하진 않았지만 머리 부분이 분명히 나를 향해 돌아가는 게 보여서 불안해서 급하게 뛰어 올라왔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쳐서 한동안 베란다에 갈 수 없었어.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토요일 아침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 전선 코드가 모두 뽑혀 있었어. 나는 애써 청소하다가 전선이 끌려 들어간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지만 너무 신경이 쓰였어. 어느 날은 내 방에 있던 인형들이 모두 뒤돌아 있던 적도 있었어. 그 이후로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어두니 그나마 그런 일이 덜 일어났지만 이상한 일은 여전히 계속됐어. 특히 내 방 문밖 책장 위에 있는 작은 인형은 지금도 자꾸 뒤돌아 있어. 매일 똑바로 세워두지만 다음 날 보면 또 뒤돌아 있지. 13번째 이야기, 머리 없는 손님과의 2번의 만남. 제 친구의 아는 형이 오래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야. 그 편의점이 있는 동네는 오후 6시만 되면 사람들의 통행이 급격히 줄어들어 거의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그곳에서는 사소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치안은 허술했다고 해. 형이 근무하게 된 편의점은 원래 다른 회사의 편의점이었지만 사정이 생겨 이름을 바꾸었고 그곳에서는 젊은 여직원이 근무했다고 해. 그 여직원은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어서 강도를 당했어. 강도는 여직원을 위협하고 포박한 뒤 편의점 현금통에 있던 돈과 복권을 훔쳤어. 그러다 성폭행까지 시도했지만 여직원이 몸부림치자
강도는 분노에 차서 그녀의 배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해. 그러고도 여직원이 의식을 잃지 않자 그녀가 자신의 인상착의를 말하지 못하게 목을 그어버렸다고 해. 그 여직원은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 강도는 편의점을 나와 도망치려다가 지나가던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어. 그 사건 이후 편의점은 한동안 문을 닫았고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 새 주인이 나타났어. 하지만 새 주인은 인테리어를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편의점을 다시 시작했지. 그리고 그 형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야. 어느 날 새벽 1시쯤 형은 손님이 바닥에 껌을 자주 밟고 다녀서 시간이 날 때마다 껌 떼는 칼로 바닥에 껌을 떼곤 했어. 그날도 바닥을 둘러보며 껌을 찾다가 이상한 물체가 비치는 걸 보게 됐어. 그 물체는 사람의 머리였어. 머리는 마치 풀어헤친 듯 어지러웠고 풍선이나 인형처럼 움직이지 않았어. 형의 주변에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괴하게 움직였다고 해. 형은 그 물체를 직접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바닥에 비친 모습을 힐끔거리며 껌을 떼는 척했어. 그런데 그 물체가 형을 따라오다가 상품 진열대를 통과하는 걸 본 순간 형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다시 눈을 떴을 때 형은 카운터에 앉아 있었고 잠시 졸았다고 생각했어. 입가에 묻은 침을 닦고 나니 마침 손님이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 형은 계산할 준비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그 손님의 머리가 없는 거야. 그 머리 없는 손님은 저벅저벅 걸러와 무언가를 달라는 듯한 몸짓을 했어. 그 광경에 형은 다시 기절하고 말았지. 정신을 차렸을 때 형은 편의점 바닥에 누워 있었고 손에는 껌 떼던 칼이 들려 있었다고 해. 14번째 이야기, 한밤중 교회에 머물면 위험한 이유. 교회 같은 곳에서는 절대 불을 끄고 있으면 안 돼.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야. 하지만 한밤중에 교회에 혼자 있다가 귀신을 보거나 가위에 눌리거나 귀신에 씌인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 영적인 이야기나 귀신 경험담을 보면 성당보다는 교회에서 그런 사례가 유독 많더라고. 내가 교회에서 공익 근무를 하면서 밤에 혼자 남아 문을 닫고 나가는 경우가 많았어. 그런데 불을 다 끄고 문을 잠그려는 그 짧은 순간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 정말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더 머물거나 자면 큰일 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 같겠지만 교회 터는 생각보다 안 좋은 곳이 많아. 물론 터도 좋고 건물도 번지르르한 교회도 많지만 대다수 소규모 교회는 땅값과 건물값 때문인지 터도 안 좋고 건물도 낡아 음기가 가득한 느낌이 들어. 낮에는 별일 없지만 밤이 되고 사람이 사라지면 영적인 존재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 밤에 십자가는 빛나지만 그 외에 교회 내부는 어둡고 습해 음기가 가득하니 영적 존재들이 기피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밤늦게 불을 전부 끄지 않고 작은 불이라도 켜두는 경우가 많아. 어떤 곳은 불이 모두 소등되면 즉시 기도를 멈추고 곧바로 교회를 나가 밝은 곳으로 가라는 문구를 붙여 두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독서실에서 마주한 고무신의 주인. 때는 2003년 무더운 여름방학이었다. 공부가 하기 싫어서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독서실을 끊었다. 중학교 근처에 있던 독서실로 만화책을 가방 한가득 챙겨갔다. 그곳은 진정한 피서지였다. 빵빵한 에어컨에 푹신한 의자까지 마치 파라다이스 같았지. 나는 매일 만화책을 읽고 핸드폰 게임을 하며 시간을 때우다가 집에 가는 것을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우고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배가 부르니 졸음이 밀려왔다. 에어컨 바람이 강해서 긴 겉옷을 걸치고 엎드려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뒤에서 독서실 아저씨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 이제 독서실 문 닫을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 아저씨의 말에 눈을 뜨면서 문득 겨드랑이 사이로 뒤쪽이 보였다.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다리뿐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일어나려던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태어나서 그렇게 놀란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내 뒤에서 나를 부르던 사람이 독서실 아저씨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의 복장 때문이었다. 흰 비단 저고리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모르는 척 그대로 엎드려 있었지만 그 고무신의 주인은 한동안 내 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